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에 육박하며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64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774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교외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하루 새 다시 12명이 추가돼 36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서울 지역 대학 3곳의 외국인 유학생 3명도 변이 감염이 확인돼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1월부터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연장인데 이미 유예 혜택을 본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장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정부가 전례 없이 빠르게 조치한 건데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약제도 간담회를 열고 무주택 서민들과 주거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등 자신의 부동산 정책 부상에 대해서도 밝히며 야당은 물론 현 정부와도 정책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선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추가 인선으로 조직의 내실을 다진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은 윤 후보는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 보호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는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자영업자 등 국민의 생업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12명 추가돼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는 12명이 늘어서 모두 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은 9명, 남아공을 다녀온 3명이 새로 확인되면서 해외 유입 사례도 3명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의심 환자였던 서울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천시 미추홀구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가 완치된 279만 명의 데이터를 추적 조사한 결과 베타 변이와 델타 변이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에 재감염될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베타 변이 당시의 재감염 위험 비율은 0.75, 델타 변이 당시에는 0.71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재감염 위험 비율은 2.39로 델타 변이의 3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오미크론 변이가 상당한 수준의 면역 회피 능력을 갖췄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생활 영상 유출로 논란이 된 아파트 월패드뿐 아니라 IP 카메라나 공유기 같은 일상 속 네트워크 제품들도 쉽게 해킹 피해에 노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대학이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격 저장 장치도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국정원과 제조업체가 발빠르게 나서 추가 피해를 막긴 했지만 언제라도 비슷한 공격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권고문입니다. 나스 장비를 사용 중인 기관 IP가 외부 해킹 공격에 악용됐다며 보안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격 저장 장치로도 불리는 나스 장비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장비입니다. 최근 이런 원격 저장 장치를 사용해 연구나 특허, 업무 자료를 공유하는 대학과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내부 자료가 주로 담긴 나스 장비가 최근 해커들의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국정원도 지난달 초 국내 한 업체가 생산한 나스 장비가 해외 기관 대상 해킹 공격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해커들은 나스 장비에 접속해 관리자 권한을 빼앗은 뒤 장비를 숙주 삼아 해외 기관 서버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비가 출고될 때 설정된 기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던 기기가 주요 목표가 됐습니다. 국정원이 해당 업체가 생산한 나스 장비 3만여 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4천여 대 정도가 초기 설정 값을 바꾸지 않아 해킹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쓸 때 최초 사용을 할 때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해킹당한 장비는 암호화폐 채굴이나 악성 코드 유포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유지로 이용해서 다른 곳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이나 대학이 이렇게 사용했던 이 정보들이 고스란히 해커의 손에 넘겨가는. 국정원은 사태를 파악한 이후 각 대학과 기관에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제조사와도 접촉해 초기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사와 관계없이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패치를 해서 자기의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보호 조치들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키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월패드와 공유기 등 생활 속 네트워크 장비에서부터 연구 특허 자료를 보관하는 나스 장비에 이르기까지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장비들이 많아진 만큼 해킹에 노출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안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도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권고 형량을 올리기로 했다. 자, 이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전화 연결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김경수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대법원입니다. 예, 자, 양형위원회가 심의한 양형 기준 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권고 형량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권고 형량은 말 그대로 권고라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선 재판에서 준수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이번 양형위 회의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상향된 부분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최대 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가중 형량도 늘었습니다. 죄질이 나쁠 경우 아동학대 치사죄로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고려하는 참작 사유 중에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쉽게 말해서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에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로 기소되더라도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결과에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처벌 기준은 생겼지만 아직 양형 기준은 없었던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범죄의 징역형 권고 형량도 이번에 설정했습니다. 최소 17년에서 최대 22년 범위에서 형량을 정하되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는데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엄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겁니다.
양형위는 이외에도 그동안 없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와 아동 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회의에서는 형량을 정할 때 따지게 되는 요소인 양형 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논의해 양형 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수정안에 대한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공청회도 거친 뒤 내년 3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1월부터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해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단일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서 내년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2억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개정 규정도 내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아마 1호 공약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아마 왜 우리에게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더 많은 기대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 국민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다.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서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거대 양당이 선대위 진용을 갖추고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민생과 경제 행보에 방점을 찍는 동시에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남은 90여일의 대선 레이스 동안 민심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전국 주요 현안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 특보단장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 31일 만에 선대위 출범을 어제 했는데 김경진 전 의원께서도 어제 현장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 그 이제 선대위 발족 현장에 네. 499명이 입장을 했었는데 인원 제한이 있죠, 인원 제한이 지금 있었습니다. 방역 때문에. 예. 근데 예. 이제 그중에 50명은 기자들, 그다음에 50명은 현장 진행 요원이어서 예. 실제 이제 관계자는 399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399명 안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명확하나해서 개인적으로는 400등이나 401등 정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거 측근으로 봐야 합니까? 아닌 겁니까? 어쨌든 윤석열 측 핵심 윤핵관은 아닌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윤핵관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네. 빨간 목도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받으셨어요? 저것도 못 받았습니다. 아마 못 받으셨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마 네. 이제 행사용으로 주고 받았겠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아마 가셨으면 충분히 들어가시고요. 목도리도 아마 달라고 했으면 주실 겁니다. 그러셨겠죠. 예. 자, 선대위 이름을 보니까 살리는 선대위, 그리고 그 앞에 이 목적어들이 쭉 있더라고요. 네.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선대위,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는 선대위, 대한민국의 길을 살리는 선대위,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선대위, 이제 그런 개념들이고요. 어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 갈라치지 않겠다. 통합을 시키겠다. 지금 서민 경제 어려운 거 경제 살려내겠다. 지금 이게 정의가 죽어 있고 범죄자를 옹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정의가 살아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살리는 선대위를 일단 잠정적인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보셨잖아요. 뭐 갈등을 빚었던 주인공들 다 함께 했고요. 어제 뭐 수우파 댄스도 등장하고 고3 학생 연설도 등장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2030 젊은 분들이 주도했던 좋게 봤는데요. 네. 다 함께 한 게 아니죠. 가장 함께 한 중요한 건 아니다. 원팀이라 그러면 홍준표, 유승민 의원 경쟁했던 후보 예. 안 났잖아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제 뭐 모든 관심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러고 보니까 이제 김한길 대표도 안 오셨어요. 3김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뭐 갈등은 봉합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경쟁하던 후보나 처음에 이제 3김으로 얘기되던 분 중에 한 분이 안 왔어서 약간 임시 방패는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몇 분 빠진 분들이 눈에 띄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선대위 출범까지 양당 모두 하고 이제 정책 대결 그리고 중도 표심 잡기 공략에 들어간 이런 상황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민생 경제 행보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조금 전에는 주택 청약 이 사각지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이제 기회 부족이고 그 기회 부족에는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는 자산 형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도 그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약저축 제도가 이제 분양 경쟁이 심해지고 분양 경쟁이 심해진 이유는 사실 분양 가격과 시중 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지면서 경쟁이 또 치열해진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종합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니 청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가족 수도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계속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이틀간의 행보를 좀 보면은 뭐 경제, 민생, 청년, 부동산 이렇게 키워드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제는 이재명 후보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쥐꼬리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 정부가 굉장히 자부하고 있는 K방역, 이건 정부라기보다는 국민이 희생한 성과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지금 정부하고 각 세우는 발언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정말 이례적으로 고공행진을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속에서 이런 발언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요, 예. 이제 법률가들은 사실 손실보상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부의 지침에 의한 거거든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걸 이제 소위 말하는 특별희생이라 그러는데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헌재로 가도 제가 보기에 유효한 가능성이 있고 손실보상 청구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장사를 안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금액을 얼마냐 할 거냐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전액 보상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보면은 최저 단위로 지난번에 10만 원에서 뭐 2, 30만 원 올렸다 그러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대충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 빚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국가 빚은 지금 1,000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개인 빚은 지금 2,000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 빚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서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이제 은행 대출로 대부분 이제 연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손실 보상은 해주는 건 맞다 원칙적으로. 그걸 사실은 물론 지금 아마 뭐 초과 세수도 어찌 보면 이거를 뭐 국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쓴다고 보는데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약간 관료 편의주의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물론 국가 부채도 늘어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경제 위기 또 정부의 어떤 지침으로 인한 그 손실에 대해서 왜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문제 제기는 저는 뭐 올바른 문제 제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각 세우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책에 포커싱이 된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역대급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보이고 있고 높은 정권 교체 여론도 또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선도 새로운 정부다 이런 전략을 이제 세우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뭐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 비율이 지금 아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처음에 이제 41% 정도 득표하셨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여론은 저보다 낮습니다. 한 5, 6% 정도 낮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인기가 좀 많이 반영돼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정권 교체 비율은 항상 10에서 15% 정도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가장 선거를 하면서 어려움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개인 인기 높은 것과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거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호불호라고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는 정권 교체 비율이 높다. 그것도 격차가 10에서 15% 항상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가? 결국은 이제 뭐 문재인 정부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동안 어떤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 비율을 최소한 뭐 한 자릿수 안쪽으로,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비율을 한 자릿수로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뭐 개인 인기 아니면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고 낮아가는 거는 사실은 약간 뭐 선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비율을 올려서 이 정권 교체 여론하고 갭을 줄이는 것이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자, 이재명 후보 하면 사이다 발언, 시원한 발언 이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 소신 공약들 내놨었는데 이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유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뒤집기다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좀 더 적나라한 단어를 쓰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예.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아마 본선거 캠프 정비하시고 초창기 행보할 때 음식점 식당 같은 경우도 아예 허가제로 해서 총량을 두겠다고 했다가 이게 헌법 위반 논란이 되니까 바로 그냥 일주일 만에 철회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도 저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한 달에 8만 원씩 주는데도 1년에 50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복지 재정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 자체의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탄력적으로 하겠다. 사실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보면.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걸 비판했던 제주대학교 이상희 교수까지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있거든요. 뭐 조국 사태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또 사과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럼 또 이재명 후보 주변에는 여전히 뭐 조국 일가 때문에 뭐 눈물을 흘리면서 저녁에 밤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핵심 참모로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국가의 지도자라면 중후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한번 의사결정을 심사숙고 끝에 한다면 이건 또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더라도 이게 꾸준히 수행을 해봐야 되고,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고 하면 저분이 과연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질과 뭐가 있느냐. 예. 이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기본소득이라든지 국가의 정책성과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도자의 자질과 성품론으로서 국민들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대목이 있다라고 봅니다. 후보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근데 네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뭐 기본소득은 할 겁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8만 원 적다 그러는데 그 금액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노령연금도 아마 지급되면서 노인 자살률도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보고 있고 지금 공약으로 발표한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정식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다는 건데 이게 아마 내년 뭐 이거 포기한 건 아니고요. 내년에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지금 뭐 아마 이제 조국 사태 관련 문제는 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양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온 가족 탈탈 털었고 진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도 봤고 또 어찌 보면 뭐 입시의 공정성 문제를 허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라서 그 두 가지 면을 전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뭘 내놓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자꾸 말 바꿨다 하지 마시고 주제를 내놓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 특별하게 어제 이제 선대위 출범식을 아니죠. 그 전에도 이제 예비 후보의 과정이라든지 당내에서 나올 때 있는데 뭐 비판은 많이 했어요. 많이 비판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 52시간 폐지하겠다, 기본 최저임금 폐지하겠다, 문제 있다. 이게 공약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한 얘기들인데 그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아마 윤석열 후보는 별로 한 게 없어서 아마 그런 비판을 안 나오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도 비판 말고 명확한 메시지가 지금까지 없다. 근데 어제도 그 얘기를 제가 조금만 이제 반박 겸해서 이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당장에 소상공인 지원에 50조 정도 집권 초기에 바로 하겠다라고 했고 그거를 이재명 후보께서 받아서 지금이라도 당장에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후보 지금 처음에 등장할 때 문재인 정부가 했던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의 일방적인 급격한 전환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 이건 하겠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게 원가 주택을 하고 LTV라든지 뭐 DTI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 이건 하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이 지금 아니 그리고 아까 지금 그 뭐 이게 주 52시간 부분도 탄력 이게 물론 주 52시간제가 부작용이 있어서 입법적인 보완 조치가 한두 번 있었지만 이 보완 조치도 여전히 이게 일선의 현장에서는 많이 좀 있기 때문에 52시간과 관련해서 탄력 근로제를 좀 더 벌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라든지 제도 운영을 하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겠다가 없다고 우리 현근택 대변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최소한 그 네 가지 것이라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이미 하는 뭐 말씀을.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게 있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두 후보 모두 50조 소상공인 지원 합의가 뭐 의견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걸 대통령 당선되면 하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 하자. 지금 당장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어려운데 마치 이걸 어찌 보면 저는 이게야말로 외표 행위 아니냐고 봐요. 만약에 그러면 안 되면 안 준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아예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주고 안 찍으면 안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다시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라도 그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럼 이재명 후보가 하자라고 했을 때 받아야지 왜 안 받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선대위 출범 관련해서 앞서 현근택 대변인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김한길 전 대표도 안 보였고요.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도 안 보였거든요. 자, 이런 부분으로 과연 원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제 무엇보다 이미 들어와 있었던 김병준 위원장하고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좀 표정이 싸늘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표정이 싸늘했다는 내피셜들이고요. 이거는 그렇게 보려고 한 거다. 요새 말씀하시는 내피셜들이고요. 두 분 관계 좋고요. 그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합류하시기 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김병준 위원장께서 두 분이 직접 김종인 위원장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중히 잘 뜻을 받들어서 모실 터이니 빨리 좀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을 합류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그때 김병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뭐 싸늘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내분이 일어났으면 하는 아마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내부에서 보시면 두 분 사이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다음에 김한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측근에서 후보 지근거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새시대위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할 직원들이나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얘기를 나누시느라고 아마 참석을 못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홍준표 위원님은 사실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뭔가 마음이 좀 지치신 것 같아서 안 오신 것 같긴 한데. 4, 5일 전에 후보하고 식사 같이 했지 않습니까? 보면 식사하시면서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현장에 안 오셨다 그래서 그러면 원팀이 아니고 안 도와준다. 안 도와주기를 바라는 민주당의 마음이겠죠. 김병준 의원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갈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바람이라 그러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이나 얘기하시니까 답변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는 민주당 사람이 간 사람이 없어요. 언론들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해석을 하게 한 거거든요. 저는 현장 본 적도 없죠. 언론에서 보니까 싸늘했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얘기도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뭐 자유주의자. 김병준 어쨌든 자유주의자로 생각되고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약간 국가주의라고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국가 역할을 좀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유시장 경제 내세워서 자유주의자 행세를 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누구를 지칭한 건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뭐 저희들이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해석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보니까 뭐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DJ YS를 뛰어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랬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에요. 네. 만약에 선대위 들어갔으면 아마 본인 마음에 안 들어도 가만히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가면서 제가 보기에 홍준표 대표가 들어갈 여지는 별로 없어요. 두 분 사이 별로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으면 사실은 예. 안철수 대표와 그 관계도 쉽지 않죠.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 진영 모두 이 변동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윤석열 후보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첫 목소리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안전 보호입니다. 범죄를 예방해야 되고 또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그 범죄자에 대한 그 적법 절차에 따른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자에 대한 또 지원과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많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해서 범죄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선대위 회의에서도 이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이것도 이제 후보가 직접 챙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김종인 위원장도 1호 공약이 이런 관련 공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노동시장 관련해서 주 120시간 발언이라든가 최저임금 철폐라든가 이런 발언이 있어서 과거 발언과 좀 상충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걸 상충이라고 표현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인 52시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감이 어떤 일감은 아이스크림은 가령 뭐 여름에 주로 수요가 몰리고 또 어떤 것은 성탄절이나 겨울에 이게 수요가 몰리는 직업들도 있고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가령 뭐 회계나 기장 같은 경우는 뭐 월말에 몰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2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상황에 탄력 근무제를 좀 더 넓혀야 된다. 지금 이제 탄력 근무제가 넓혀봤지만 그래봐야 2주 단위 정도까지 이제 넓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뭐랄까 상징적으로 대변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윤석열 후보 본인도 정치의 목적이 약자들,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 목적이고 대통령직의 존재 이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후보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을 했고, 특히 이제 아까 김종인 위원장님 이제 말씀하신 거 저도 지금거리에서 직접 듣고 왔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도 역시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코로나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산업 자동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이제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점을 어떻게 국가가 해소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경제적인 양극화의 해소, 이런 문제들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범주 내에서 아마 핵심 1호 공약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게 좀 상충되는 면이 있죠.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쪽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전에 뭐 기본소득도 정관 정책에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경제수석하면서 했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약간 국가의 개입을 어찌 보면 뭐 저는 뭐 약자 아니면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은 민주당 정책하고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 후보는 계속 자유시장을 경제하는 쪽으로 규정을 약간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뭐 세금을 줄이고 약간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과연 맞는가? 오히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중도층을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저도 뭐 그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가 과연 그거에 어떻게 나오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도를 잡아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 뭐 전략은 좀 확고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대선까지 92일 남은 이런 상황인데요. 양당의 홍보전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희 본부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선봉에 섰는데요.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가 등장할까요? 박석원 앵커가 짚어드립니다. 홍보전에 돌입하게 된 대선 정고, 특히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홍보 전문가 김영희 PD의 홍보 대결도 눈에 띕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울산 회동 이후 가장 눈에 띈 건 윤석열 후보와의 합동 유세에서 입고 나온 빨간 후드티였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한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 대표의 비단 주머니는 중앙선대위 출범식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까지 여러 명의 AI 윤석열이 동시에 유세 활동을 벌이면서 일명 전우치 홍보 전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네, 이에 맞서는 김영희 전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 이미 한 차례 국민의힘 캠프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설득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첫 작품부터 히트 코너를 탄생시키며 수더분한 이미지의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후로도 이경규의 몰래카메라와 칭찬합시다, 그리고 나눈 가수다 등을 연출하면서 간판 예능 PD로 꾸준히 입지를 다졌습니다. 당으로부터 홍보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본격적인 홍보전을 예고한 김영희 PD. 이런 포부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쪽도 사활을 걸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겼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지 않을 겁니다. 이길 겁니다. 이번에도 이길 것이라며 몰래카메라 등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전략을 예고했는데요. 어느 쪽에 지지자들의 이목이 쏠릴지 양당의 홍보 전략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만만치 않은 두 분인데요. 앞으로 이 두 분의 한판 승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먼저 이제 비단 주머니를 풀기 시작했는데 주말에 그 셀카 찍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빨간 티 홍보 이거에 의해서 어제 AI 조금 전에 보고 오셨는데 AI 윤석열도 등장을 했거든요. 네. 야, 이 아이디어는 툭툭 튀긴 하는데 이제 시작인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공계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하신 네. 분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시대의 발달 또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지금 여러 가지 선거운동 방향을 찾아서 그걸 비단 주머니에 하나씩 넣었다가 이제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 뭐 댓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무슨 저기 이 프로그램 뭐 찾겠다고 뭐 크라켄인가요? 뭐 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 아이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나올 것인지 참 흥미진진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AI 윤석열 포함해서 이준석 표 이 지금 홍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뭐 후드티는 뭐 어쨌든 선거를 뭐 사진을 찍어달라는 얘기인데 저는 근데 이 AI는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방송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대담 뭐 대중 연설이라든지 이게 좀 익숙치 않거든요. 잘 안 되고 또 뭐 약간 특유의 말버릇이 있고 또 고개를 돌린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 아마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약간 이미지를 조작시키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아, 그러니까 뭐 좀 고개도 돌리고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넣어야 진짜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 AI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그럼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토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과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만약에 AI로 나와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진짜 이미지를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을 AI로 본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 통화를 하든지 이건 가능해요. 그분과의 인간적인 관계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선거고 이 후보자의 자질, 능력, 판단 능력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AI로 해버리면 국민들이 다른 영상을 보는 다른 모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마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오늘 비슷한 콘텐츠를 들고 나왔는데 근데 그나저나 김영희 본부장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이렇게 나온 거 몰래 카메라, 그러니까 후보나 아니면 여사님 이렇게 찍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들은 거 보면, 근데 뭐 그건 모르죠. 이게 뭘 할지 알고 이제 얘기해 버리면 어찌 보면 뭐 이게 그 기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걸 보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희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더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찾을 것 같고 재미나 아니면 그런 것으로. 근데 이준석 대표는 선거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나이에 비해서 선거를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이 선거 전문가와 이 어찌 보면 이제 연출하시는 전문가의
그 어떤 경쟁이 저는 뭐 불만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 특보단장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세 윤, 유세, 성열, 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세 윤, 유세, 성열, 윤.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선대 출범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오셔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를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젊은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젊은 세대는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조화를 이루고 뒤를 이을 준비를 해나가는 우리 당의 훌륭한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불협화음이라고 조롱했지만 우리는 끝내 그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께도 네, 이제 호응하시는 모습이 아주 익숙해졌는데요. 자, 네 분 무대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합의점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다른 정당과도 타협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당내에서 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잘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후보님 선대위 발족하고 첫 일정으로는 당장 내일 이제 일정이 안 되더라도 선대위 출범했는데 부모님 교육자의 인공지능 어떻게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지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4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평소에 2배가량 높은 수치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그 밖에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2도, 대전 13도, 대구는 1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공기는 계속해서 탁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큐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